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국입니다. 아이 또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부분 대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행군기로 DM도 많이 오고 병무청에 입대 준비를 위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네, 군 입대야말로 진짜 사나이가 되는 첫 단추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자, 입대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건강하고 안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입대할 때 정말 원 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평생 놀 거를 다 놀았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평생 마실 술을 그때 다 마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비슷한 게 네. 정말 그냥 노터치 프리패스 다음날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못 알아보는데도 그때만큼은 그냥 프리패스. 야, 엄마를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크게 터치가 안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MZ 장병들은 또 굉장히 또 다릅니다. 이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군대 오기 전에 군 생활에 어떤 자세를 임할지 구체적으로 또 고민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전역 후에는 또 취업 위해서 군대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오는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요즘 행군기로는 DM도 취업 관련 고민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취업 고민이 많은 장병들을 위해 걱정 말아요 그대 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국내 유수 기업의 취업 정보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방법이죠? 그래요? 2022년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만 있으면 박람회 참여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거든요. 자, 그럼 부대 내에서도 국군 장병들의 취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 이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12,300명의 장병들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5월 11일에 1차 박람회가 이미 열렸고요. 이제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2차로 온라인을 통해서 취업 박람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네. 네, 말씀드린 취업 박람회는 취업 컨설팅은 물론 인적성 검사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래 나가는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에 나가고 있죠. 위에 나가나요? 위로 나가는 주소로. 네. 자,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를 통해 취업 급행 열차를 타길 바라면서 네. 자, 오늘 행군기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오늘 충성TV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영웅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 충성TV 채널 그날 6월 서해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네, 2002년 6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달이었죠. 그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근데 사실 잊을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 월드컵 4강 신화. 어떻게 보면 그때 대한민국 자체를 온통 붉게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때 9살이었지만 그때 응원했던 게 조금은 기억이 남아요. 맞아요. 모두가 2002년 6월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실 거예요. 대한민국과 터키의 3, 4위전을 앞두고 있던 그날이죠. 서해 바다에서는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없이 49번 이승, 23번 이탈, 공정 컨택. 네,
사실 연평해전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사실 당시 월드컵 열기가 워낙에 강해서 좀 네.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사건이기도 했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반성을 좀 하자면 이제 월드컵 뉴스 중간중간에 이제 연평해전 관련 이제 속보가 떴었는데 뭐 당시에는 뭐 별일 아니겠지. 이제 축구에 워낙 또 이제 집중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심코 넘겼던 이제 부끄러운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서 그냥 서해에서 뭐 교전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제대로 알아가고 싶네요. 네. 연평해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죠? 때는 이제 2002년 6월 29일 그날 참수리 고속정 357호는 평소와 같이 북방 한계선 NLL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해상을 경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경에 함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북한 경비정이 남하하고 있으니까 대응하라는 지시였죠. 북한군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참수리 357호는 358호전과 함께 북한 경비정 차단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교전 규칙에 따라서 뭐 즉각 퇴각하라는 북한군의 경고 메시지도 보냈죠. 지금 대한민국 경기를 침범했다. 즉시 입장하라. 다시 한 번 말한다. 규칙은 지금 대한민국 경기를 침범했다. 즉시 입장하라. 그런데 이 북한 경비정은 계속 빠른 속도로 남하해 왔습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만큼 참수리 고속정 357호 근처로 접근해 왔죠. 완전 일촉즉발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 25분경 북한의 선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아든 포탄에 357호정 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요. 약 30여 분간의 교전 끝에 북한 경비정은 대파되었고 결국 북으로 패퇴했습니다. 지금 현역 군인분께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믿기지 않는데 와 너무 아찔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당시 이제 참수리 357호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치열했던 이 전투 상황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 갑판에 이제 붉은 자국이 이 탄환을 맞은 자국이라네요. 네. 네. 많이 썼어? 왜? 얼마나 격렬했는지가 그러네요. 예, 그대로 네네. 느껴지죠. 정말 치열한 전투였다는 게 저 사진 한 장으로도 느껴지네. 당시에 적군에게 250여 발을 공격당했었는데 함포, 엔진실, 조타실 같은 중요 시설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참수리 고속정 357호에만요. 사전에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게 또 실제로 총탄이 오고 간 상황이잖아요. 희생자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당시 함교에 있던 윤영하 소령이 즉각 대응 사격을 명령했지만 연이어 날아든 총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이제 함교 아래 조타실에선 이제 당시 조타장이었던 한상국 상사가 교전 과정에서 흉탄을 맞고 끝까지 키를 놓지 않은 상태로 숨을 거뒀다고 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항로를 유지하려고 키를 이제 놓지를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분들 말고도 정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제 한포 방아쇠를 당겼던 이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우원 중사, 그리고 이 부상당한 전우를 치료하다 피격당해서 무려 100여 개의 총탄을 맞고 3개월간 긴 투병생활 끝에 전사한 우리 의무병이었던 이제 박동혁 병장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또 많은 영웅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생존자였던 박경수 상사는 계속 해군으로 복무하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 용사들과 함께 전사하셨다고 해요. 네, 다리가 절단되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끝까지 지휘했던 우리 이희환 중위. 또 왼쪽 손가락이 모두 잘린 상태에서 한 손으로 대응 사격을 멈추지 않은 권기영 상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또 모든 승조원까지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 최선을 다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게 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들의 이제 이름을 딴 고속정도 있지 않나요? 예, 이제 기존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한 유도탄 고속함 6척에 이 6 용사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2007년 윤영아함 진수를 시작으로 2010년 박동혁함을 마지막으로 6척 모두 진수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바다를 수호해 주시는 거네요. 네, 너무 뜻깊습니다. 실제로 그 고속함으로 훈련도 했나요? 네, 맞습니다. 훈련을 하였습니다. 제2 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 6명의 전사자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유도탄 고속함이 처음으로 한 군데에 모여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도발한 상황을 가정한 진짜 실전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겪어서도 안 될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훈련보다도 더 남다른 각오로 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북한 잠수정이 남아있을 때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이게 이제 당시에 NLL에서 펼치는 작전들은 총 5단계의 교전 규칙이 있었습니다. 경고 방송, 2번째로 시위 기동, 3번째로 차단 기동, 4번째로 경고 사격, 마지막으로 격파 사격. 이 해군은 당시 3단계였던 선체로 이제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는 차단 기동을 시행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갑작스럽게 북한 경비정이 발포하는 바람에 전투가 시작된 거죠. 예, 우리 해군은 이제 근접한 거리에는 있었지만 교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먼저 포사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전 이후로 교전 규칙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전 이후 확전을 막기 위해 적용한 시위 기동과 차단 기동을 생략하고 총 3단계인 경고 방송, 경고 사격, 격파 사격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네. 이 연평해전을 계기로 또 우리 해군의 전력도 또 많이 보강이 됐는데요. 이제 먼저 고속함부터 보자면 이제 최신의 어떤 고속함으로 교체를 했고 이제 적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이 함교라든지 아니면 기관실에 이중철판 장갑판을 또 장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장거리 타격 능력과 또 자동 전투 시스템을 또 탑재했다고 하네요. 또 경계 근무를 서는 고속정 역시 기존 2척에서 3척으로 확대를 했고 또 해상 전력뿐만 아니라 서북 도서 지역의 우리 해병대 전력도 또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2002년 연평해전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 연평해전은 제2차 연평해전이고 1차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진짜 금시초문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좀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제 1999년 6월 15일 북한 해군이 서해 NLL을 침범을 하면서 일어난 전투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전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전부터 이미 북한 해군의 도발들이 또 있었습니다. 6월 7일부터 북한 해군이 꽃게잡이 어선을 이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NLL을 자주 침범을 했습니다. 또 북한 경비정도 이제 그에 맞춰서 서너 번 정도 이제 침범과 어떻게 보면 철수를 반복했거든요. 그럼 그 전부터 수차례의 침범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 우리 군인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9일부터는 이제 슬슬 북방 한계선 NLL을 13.7km까지 침범하면서 이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역시 만반의 대비 태세를 다 갖춘 상태였고요. 11일에는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고속정과 충돌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도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 있죠. 맞대응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교전이 일어난 거네요. 이 과정에서 서로 경미한 손상을 입긴 했는데 진짜 교전은 6월 15일에 일어났어요. 네. 이제 북한의 경비정이 또 우리 해군 고속정에 충돌을 또 시도했고 북한 어뢰정 세척도 우리 관할 해역을 또 침범했거든요. 근데 우리 해군 고속정에서 이때도 역시 맞대응을 시도하니까 이번에는 북한 함정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이 소총 사격과 기관포까지 발사한 거예요. 우리 해군이 먼저 사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니까 이제 반격에 나서서 기습 공격을 펼친 건데 총 10척의 북한 함정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우리 해군 역시 초계함의 76mm의 함포와 고속정의 40mm 기관포로 또 응사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우리 북한 함정을 모두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 전투가 벌어진 시간을 들으면 더 놀라실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이요? 예, 시간은 50분. 50분보다도 더 아래입니다. 아니 우리 짧아요. 그 효자순 씨가 네. 아까 그 저기 뭐 좀 예습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제 예습을 해서 적어도 이제 전투니까 한 40분 정도 될까요? 30분인가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단 14분. 14분. 와우. 북한 함정이 선제적으로 기습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14분 만에 승리를 거둔 겁니다. 북한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우리는 전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대승이네요. 네, 그야말로 대승리였죠. 이 승리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우리 해군들의 불굴의 감투 정신이었는데요. 북한 경비정이 지속적으로 충돌 공격을 했을 때 맞대응 충돌 공격을 감행하고 또 고속 포위 기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충돌식 밀어내기 전법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그 5단계에서 네. 기동 단계 있어요. 차단 기동, 네네. 사격 전에 있어서 기동 네. 단계가 바로 아까 충돌식 밀어내기 전법을 네. 사용했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NLL을 지켜낸 것도 의미가 크지만 이 지휘관과 해군 장병들의 투혼이 또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해군의 필승 신념 그대로 쾌거를 이룬 전투네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왜 하필 연평도인가요? 왜 그러니까요. 연평도에서 맞아. 자꾸 주도 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해 NLL 일대는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요충지인데다가 수도권, 인천국제공항이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평도는 NLL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다라서 또 휴전선과 다르게 언제나 우발적으로 이제 충돌할 수 있고 그만큼 또 공격도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럼 연평해전 말고 또 다른 해전이 있었나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청해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청해전. 예, 이 대청해전은 2009년에 서해 NLL 부근 대청도 동쪽에서 일어난 전투여서 대청해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당시에 뉴스에서 NLL 관련 뉴스가 엄청 나오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도 들어서 저는 NLL 하면 북방 한계선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대청해전 당시에도 우리 해군이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경비정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변경하지 않을 시 사격하겠다라고 2번 더 경고 방송을 실시했죠. 그런데도 역시 북한 경비정이 계속 남아하는 거예요. 제2연평해전 그날처럼. 근데 경고를 했는데도 침범을 한 거는 좀 불길한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우리 쪽에서 먼저 이번에는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아까 네. 전에 단계가 3단계로 그렇죠. 줄어들었다고 네네. 했으니까.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경고를 주기 위한 조치였어요. 네. 그런데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한 겁니다. 침범을 한 것도 모자라서 또 도발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 해군이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려 4,900여 발을 집중 포격해서 북한 경비정을 반파시켰습니다. 예. 이 전투 시간을 또 들으면 또 놀라실 것 같아.
예. 제1 연평해전이 14분이었죠. 14분. 그러면 11분? 10분? 5분? 예. 아, 거의 근접했습니다. 2분. 2분. 2분이요? 예. 불과 2분 만에 전투를 끝냈습니다. 120초 만에? 그쵸. 와.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이 우리 서해 NLL을 완벽하게 수호해낸 겁니다. 두 번의 연평해전에 이어서 이 대청해전에서도 그 어려운 승리를 또 해냈지 말입니다. 우리 해군분들에게 박수 쳐줘야 될 것 아,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3단계로 단순화된 교전 규칙과 방탄 기능을 보강하고 타격 능력과 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의 고속함,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이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청해전 때 적군과 맞서 싸운 그 고속정이 10년 전 제1 연평해전 때 북한 경비정을 경멸한 그 참수리였어요. 참수리 325호전. 어떻게 보면은 참수리 325호정이 해전 승리의 주역인 거네요. 아니 10년 만에 만난 것도 또 만난 거지만 제2 연평해전 때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대청해전의 승리가 더 특별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아, 모두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진짜. 네. 진짜 소름 네. 돋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그리고 대청해전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연평도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건이 네, 하나 네, 있죠. 연평도 포격전. 민간 피해까지 있어서 더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맞아요. 6.25 전쟁 이래 처음으로 북한이 민간 지역을 공격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진짜 전 국민이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충격을 금치 못했던 맞아요. 생각만 해도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었죠. 네, 연평도 포격전 같은 경우 2010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북한이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적군이 해안포를 동원해 17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연평도를 지키던 해병대 연평부대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의 긴급한 대피도 같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뉴스로 당시 상황이 좀 전해졌었잖아요. 이제 네. 마을이 화염으로 뒤덮여서 완전 이제 불바다가 이제 됐었는데 거의 집 뼈대만 남기고 처참하게 사실 파괴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뉴스에 담겼던 모습이 제 기억으로 이제 CCTV 영상이 좀 많이 나서 사실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고 또 이제 후배 중에 그쪽에서 해병대 복무했던 또 후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 상황을 정말 떠올리기도 싫고 너무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TV로 보기에도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각종 시설은 물론이고 주택 12채가 완파되었고 25채가 불에 타면서 엄청난 재산 피해 역시 발생하였습니다. 연평도가 섬이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대피할 수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이 연평도 포격전이 6.25 전쟁 이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우리 국토를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었거든요. 6.25 전쟁 이래로. 그래서 더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이제 당시 인천으로 가는 배가 하루 2번 왕복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승객들을 태운 배가 연평도에 딱 이제 도착을 해서 승객 등을 내려주고 떠나려는데 그때 폭격이 떨어져요. 그 배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을 태우고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예. 또 이뿐만 아니라 또 해경과 경찰 또 소방대원들이 이제 나머지 주민들도 안전지대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대피시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국군의 그 희생자도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무력 도발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게 정말 분통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해병대원들도 13분 만에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개시하긴 했지만 워낙 기습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2명이 전사하였고 민간인 역시 2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또 가슴 아픈 또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제 당시 해병대원이었던 이 서정호 하사는 그날이 마침 휴가 날이었거든요. 네, 준비를 딱 마치고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포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부대로 자진 복귀하던 중에 전사했다. 네, 이제 또
문광호 일병은 포병 사격 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적의 포격에 맞아서 전사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희생입니다. 둘 다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전사를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전투 의지를 저버리지 않는 국군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지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섬에서 사는 게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북한과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사실 연평도에서 평생을 살아서 못 떠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역 주민의 절반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은 늘 강력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2011년에 창설되었고요. 네. 이에 맞춰서 병력도 증원됐고 첨단 무기도 역시 증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연평부대는 서북도서의 절대사수의 임무를 또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태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별 조치나 행동화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숙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또 기사격 훈련을 통해서 실전 전투 능력 또한 배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또 사령부가 추진하는 더 센 해병 프로젝트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숙달한 전투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고 도서 지역에서 전투 장비 상시 가동률 1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항시 전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작전 지속 지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여전히 연평도에 가면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고자 피폭 현장과 포탄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탄이 떨어진 곳에 빨간 깃발을 세워놨는데 이 빨간색이 해병대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또 두 번 다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충성TV 채널 그날 6월 서해를 지킨 영웅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네, 서해 바다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전사한 우리 용사들의 희생을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감투 정신을 잃지 않은 용사의 헌신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나가는 행군기 SNS 주소로 재미난 사연과 또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충성TV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수영 중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죄 심리와 과학사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윤대중입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연병장 몇 바퀴? 20바퀴 뛰는 걸로 시작한다. 식사 전에 꼭 그 체중을 쟀어야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설마 했어요 진짜. A 병사의 추가 신청을 반려해버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아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총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니만큼 모두가 긴장을 했겠죠. 당연하죠. 근데 유독 식은땀을 흘리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바로 A 병사였습니다. 많이 긴장했나 봐요. 그랬나 보네. 땀을 비 오듯이 흘리던 A 병사.
사격 통제관에게 사격 지시를 받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빵! 빵! 하는 소리와 함께 A 병사가 고꾸라졌습니다. 이건 완전 위험한 상황인데 사격장에서 방아쇠 이 자금 장치도 해제되어 있을 거고 이게 오발 사고가 자칫하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간부들은 훈련을 중지시키고 쓰러진 A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고요. 다행이네. 총알도 표적을 빗나갔을 뿐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A 병사는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왜 그런 왜 그러지? 거죠? 뭐지? 왜 그럴까요? A 병사는 결국 병원으로 후송되는데요. 네. 검진 결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기립성 저혈압, 상세 불명의 저혈당. 진단서군요. 이거 저혈당. 못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몸이 많이 안 좋네. 병원에서 겨우 눈을 뜬 A 병사는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정도면 뭐 평소에 좀 지병이 있는 병사였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A 병사는 지병도 없었고 그냥 건강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A 병사의 별명이 고비였거든요. 고비 알아요. 도비? 고비? 고비. 귀여운데? 그러니까 고비. 귀여운 느낌인데. 이렇게 귀여웠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인생의 고비다 뭐 이런 거 아닌가? 비슷한 느낌이긴 비슷한, 하다. 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선뚱. 선천적 손등이 아, 선천적 뚱땡이 선뚱. 근데 고비는 고도비만 맞죠? 아, 그렇죠. 고도비. 아, 진짜 와 별다줄이네. 맞습니다. 이게 남들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탓에 선천적 뚱땡이, 그러니까 선뚱, 그리고 고도비만이라고 해서 고비라고 불렀는데 극심한 비만인 경우에 이병 신체검사 4급, 보충력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A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kg 정도 차이로 현역에 복무를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아슬아슬한 거죠. 야, 그럼 그 군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맞아요.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또 않았던 게 신병훈련소에서 무려 또 15kg를 감량을 했거든요. 오, 대단하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간식도 자연스럽게 줄이고 고된 훈련까지 하니까 살이 그냥 쭉쭉쭉 빠졌던 거예요. A 병사도 당연히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매우 만족해했죠. 신병훈련소에서 살 빠지는 친구들은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자대 배치 이후에 발생을 했어요. 다이어트 이후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죠? 만족감? 만족감? 그럴 수도 있고요. 만족감. 다이어트가 자신감. 됐어야지 만족감을 느끼겠죠, 그죠? 자신감. 네. 자신감? 그건 건 아닐 뭐 줄. 아닌감? 요요? 요요죠. 요요. A 병사에게 요요가 찾아왔거든요. 자대에 오니까 긴장감도 사라지고 부대 내에서 주는 밥도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충성마트에 달려가서 간식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원래의 체중으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 살이 더 쪄버린 겁니다. 누구 하나 알려주지 않았는데 부대원들은 A 병사를 자연스럽게 고비, 선뚱이라고 불렀죠. 그럼 비만 때문에 혹시 괴롭힘을 당하나요? 물론 병사들이 A 병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린 건 잘못된 행동이죠. 네. 그런데 A 병사가 성격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하고 곧잘 어울렸기 때문에 뚱뚱하다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어느 날 사단장 지시가 내려옵니다. 연말에 KCTC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 준비를 제대로 해놔라. KCTC가 뭐예요? KCTC 훈련은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화 전투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전시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는 건데요. 이 훈련의 경우 부대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지휘관들이 긴장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KCTC 훈련이 잡히고 부대 차원에서 장병들을 위해서 이제 체력 단련 훈련이 더 강화됐습니다. 왜냐면 훈련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그렇죠. 미리 이제 체력 단련 시켜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병사도 뒤처지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체 조건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좀 체중이 남들보다 많이 나가다 보면 뛰는 것부터가 힘들 수 그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관들 입장에서도 A 병사가 굉장히 좀 걱정거리였어요. 하필이면 A 병사의 보직이 KCTC 훈련에서 꼭 활약을 또 해줘야 되는 또 보직이었거든요. 뭐 그런 보직이 따로 있나 봐요. 중요한. 무슨 보직이죠? 전시 상황에서 작전을 전달하고 정보를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보직. 통신병이었거든요. 통신병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뛰어다녀야 할 병사가 뚱뚱하기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 지휘관들이 고민이 많았겠네요. 전시 상황에 가장 중요한 보직이거든요. 근데 지휘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해결책을 강구를 합니다. 근데 답은 뭐 아시겠지만 어차피 하나였어요. A 병사를 다이어트 시켜야 된다. 특히나 체대 출신의 B 소대장의 의욕이 굉장히 넘쳤는데요. 자신이 전담을 해서 A 병사의 다이어트를 책임진다 하고 나선 거죠. 네. 보통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연병장 몇 바퀴? 20바퀴 뛰는 걸로 시작한다. 실시! 20바퀴요? 야, 2바퀴도 있는데 20바퀴. 야, 진짜 힘든데. 일반 병사들도 사실 뭐 20바퀴도 힘든데 이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A 병사는 연병장을 다 돌고 나서야 아침 식사를 하러 갈 수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체중을 쟀어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너무 설마 했어요 진짜. 야. 오늘 A 병사의 체중은 100kg다. 짜증나. 야, 다이어트 시작 후에 5kg나 감량했어. 스트레스. 전 부대원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A 병사를 위해 격려해 박수. 스트레스. 그냥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식사 자리에서의 고통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뭐야? 이만큼만 먹는다는 거. 20바퀴 뛰고. 20바퀴 뛰고. 근데 단백질이 아니, 근데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저 식판이 A 병사의 한 끼 식사였어요. 좀 목매겠다, 진짜. 다른 병사들이 자율 배식을 할 때 A 병사는 취사병이 주는 만큼만 아주 적은 양의 식사를 할 수 있었죠. 물론 충성마트 이용도 금지돼요. 너무 안타까워. 어떡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식사도 제한하면 뭐 아시겠지만 살이 빠져야 되는데 그 A 병사의 체중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가 없이. 원래 선천적인 체질이 뭐 이렇게 안 빠지는 체질인가? 정책이 이런 건가? 근데 확실히 많이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의욕이 넘쳤던 비소대장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시에 A 병사의 소지품을 검사합니다. 뭔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각종 과자랑 빵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부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B 소대장은 화가 이만큼 났죠. 그러다 보니 운동 강도를
높였어요. 아니 수모 밖에서 더 높였어? A 병사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버피 테스트 등등 틈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해야 했어요. 와 사람 작겠네 진짜. B 소대장은 A 병사의 발목에 심지어 10kg짜리 모래 주머니까지 달아줍니다. 아 이거는 좀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거 달고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A 병사와 함께 자대에 배치받았던 동기들의 증언을 한번 네.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걔는 아침 구보도 나고 하던 애예요. 그 팔굽혀펴기 한 3개 했나? 근데 간부들이 시키니까 운동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맨날 만나면 하는 말이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냥.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배고파서 잠 안 온다고. 저 다이어트를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죠. 아니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에요. 맞아요. 맞아. 들으니까 아까 그 진단서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음식을 제한하고 달리기를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 만에 또 15kg가 감량됩니다. 한 달 만에? 네. 그러다 보니까 A 병사는 휴가 날만을 손에 꼽아 기다리게 돼요. 왜? 피자, 치킨, 햄버거, 곱창, 다 떡볶이. 먹어야지. 이 부대를 나가는 순간 음식을 그냥 입에 마구마구 넣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지옥의 다이어트로 살은 정말 많이 빠지긴 하네요. 한 달에 15kg. 하지만 B 소대장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사실 뭐 그래도 과체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타이밍에 A 병사가 휴가를 나간다? 과식을 할 게 이게 불보듯 뻔한 거죠. 결국 A 병사의 휴가 신청을 반려해버립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최소 20kg를 감량할 때까지 휴가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병사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B 소대장보다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 의견이 반영될 것 같아서 이제 C 중대장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네. 그런데 C 중대장의 답변도 의외였어요. 여기서 다이어트를 그만두면 앞으로 제대할 때까지 계속 나고되고 뒤처질 거다. 휴가는 자신의 네. 책임이고 처리를 잘 해줄 테니 조금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설득을 하죠. 중대장님은 A 병사한테 뭐 강한 의지, 목표를 향한 도전, 뭐 열정 이런 거를 좀 리마인드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스스로 원해서 해야지 그나마 좀 버틸만하지 주변에서 강제로 시키면은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내 A 병사는 심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밤중에 몰래 식품 창고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부식 재료를 훔쳐먹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폭식으로 비난을 이어지죠. 못 하겠어. 그 불굴의 또 그 B 소대장 아시죠? 그 B 소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시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 내에서 걸어다니는 거 금지, 그리고 무조건 뛰어다녀라고 지시를 하고 물 한 모금도 B 소대장의 허가하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했다. 물 먹을 때도 허락 받고 먹어. 숨 막혀. 그렇게 운동량을 2배로 늘렸던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A 병사는 무리한 운동과 음식 섭취 제한으로 결국 사격장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살이 찌면은 건강에 안 좋긴 하죠. 뭐 성인병에 걸리기도 쉽고 건강에 물론 좋진 않지만 그래도 다이어트를 이렇게까지 시킬 일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이어트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오히려 건강에 위해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 다이어트는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간부들 마음이
뭐 조금은 좀 이해되는 게 장병 하나하나의 체력이 또 이 곧 전투력 아닙니까? 근데 이제 비만한 병사로 인해서 이제 부대 전체의 어떤 전투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제 보강하고 싶겠죠. 그게 또 이제 뭐 간부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이어트 때문에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네. 이제 사건의 A 병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또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병까지 얻게 되잖아요. 근데 주변의 분위기 압박, 뭐 지시 때문에 진행된 뭐 혹독한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텐데 이걸 또 어떻게 근데 또 참고 버텼을까요? A 병사는 분명히 몸의 이상 증세를 먼저 느끼고 알았을 겁니다. 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낸 이유는 주변의 분위기도 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생활하는 곳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군요. 그럼요. A 병사가 아무리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도 자신의 체형 때문에 비만을 조롱하는 별명으로 불렸죠. 또 훈련을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A 병사가 계속 낙오하는 상황이었잖아요. 훈련에서 중요한 보직이기도 했고요. 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오기가 발동했을 겁니다. 이제. 근데 저라면은 진짜 못 견뎠을 것 못 건드리죠. 같아요. 잠깐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먹는 것까지 시원치 않다? 그리고 남들 다 자유배식하는데 나만 따로 제한해서 따로 받는다? 이거는 모욕적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고 지쳤겠죠. 사회적 시선이 주는 그 불편과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이어트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감을 지속적으로 계속 느꼈을 겁니다. 네. 게다가 부대에서 잘 지내는 병사였기 때문에 지휘관도 주변에 있는 병사들도 의도가 이렇게 악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칠 노릇이었을 거예요. 결국 내 몸이 문제고 내가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 테니까요. 기절하는 바람에 다이어트가 도중에 중단되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계속 더 심하게 이어졌으면 아주 위험한 수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요. 근데 비 소대장님이 마음은 알겠는데 좀 너무 혹독하게 좀 선을 넘어서 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시 중대장님도 일단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일단 부대의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을 위한 무리한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비소대장은 KCTC 훈련에서 부대원 전원이 참가하고 낙오자가 없도록 대비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관적인 합리화를 네. 한 거예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에 A 병사에게 좋다는 이유로요. 살을 빼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A 병사가 처음에는 몰래 음식을 이제 숨겨두고 먹잖아요. 근데 이제 살이 안 빠지는 걸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간부한테 걸려서 들통이 나게 된 건데, 근데 사실 뭐 아무리 간부라고 해도 이렇게 병사의 소지품을 이렇게 마음대로 확인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인권 침해 아닌가요? 네, 당연히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소지품 검사의 경우에는 약간 대립이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병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타인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긴 하지만 A 병사도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달성하지 못하고 내가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 같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렇죠. 배가 고파가지고 숨어서 막 우겨놓고는 있지만 끊어졌던 이성이 돌아오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식사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오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A 병사는 현역 면제를 받는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준에 미달돼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부대의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B 소대장은 A 병사에게 다이어트를 종용합니다. 자, 혹독한 다이어트 끝에 A 병사는 결국 쓰러지고 질병까지 얻게 됐는데요. 자, 이 사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죠? 예, 맞습니다. A 병사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훈련에 낙오되었다면 개인의 신체 조건에 맞게 점진적으로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배려 조치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A병사는 인격권,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A 병사의 체중이 한 달 만에 15kg가 빠질 정도로 가혹하게 체력 단련을 시키고 식사를 제한했잖아요. 이 정도면 가혹행위 맞죠? 네,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비소대장은 가혹행위 및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병사의 다이어트 중에 B 소대장의 불합리한 행동이 더 있었잖아요. 뭐 매일 아침 A 병사의 체중을 공개적으로 네, 공개를 하고 목표 체중을 달성하지 않으면 휴가도 안 보내주고 이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A 병사의 체중을 말한 것은 굉장히 사적인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적인 정보를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 휴가를 미루겠다고 선언한 것은 가혹행위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이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그 A 병사도 워낙 이제 그 B 소대장에 의해서 다이어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C 중대장한테 가서 면담이나 상담을 요청을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C 중대장의 반응 또한 뭐 B 소대장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C 중대장 그분도 어떻게 보면 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다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으로. 네. 너무 심해서. 자, 그럼 과도한 다이어트로 병을 얻은 A 병사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A 병사 같은 경우는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피고는 국가, 즉 대한민국이 되게 되면 B 소대장과 C 중대장 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국가나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기준이 세다면 아마 국가 측에서 B 소대장이나 C 중대장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되게 껄끄러워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퇴원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퇴원한 이후에는 치료가 끝나고 같은 부대로 복귀하기가 불편하다면 다른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하면은 조기 전역을 위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면은 빨리 전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부대를 가든지 간에 체중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장병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체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친구들 뭐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또 좋을까요? 네, 뭐 사항같이 급진적인 방법은 당연히 안 되고 안 되죠. 네. 네,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식단을 건강에 초점을 맞춰 재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잡곡류를 확대 편성하고 채소를 늘리고 나트륨을 줄였습니다.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만과 과체중 비율이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특정 병사에게만 이렇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육군의 경우 장병들이 전투 체력 단련의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제1기 전투 체력 지도사들이 배출되었는데요. 앞으로 연 2회 매년 200여 명씩의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선 부대에서 복귀한 지도사들은 장병들의 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전투력을 끌어올리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공군은요? 공군이 빠지면 특히 섭섭해하는 분이 계셔서 근데 네. 뭐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들어는 볼까요? 그분이 공군을 대표하는 분은 또 아니니까. 저희가 공군 들어는 좋으니까. 네네. 인피, 공군은 있겠죠? 네, 네. 인피이신 그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 공군에서는 각 부대별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체성분 검사 측정과 기초 체력 테스트를 받고 전문 강사로부터 PT, 즉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비만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간호장교에게 건강 지표를 분석받고 체계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도록 함께 요가나 서킷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포식 다이어트 종용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기쁜데요.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는 이제 장병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 관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투력 향상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체중이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나간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무심코 가진 편견으로 다른 이들을 괴롭게 만들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체 차렷 경례 해군 쨍그랑! 뭐야. 도둑 본 거네요. 그 정도면. 오, 전체가. 이거 뭔가 빌드업 되는 게 점점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개기스러워. 이상해. 어떡해. 저렇게 너무 아프겠다.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 자,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한반도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에 참가한 부대들의 활약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충성TV 특집 오늘을 잊게 한 자랑스러운 승리의 주역들 6.25 전쟁에서 활약한 부대 특집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Candy, nothing better than you, my sweetie. 눈빛이 tasty, 입맛이 땡겨. Cooking and loving, 내 셰프가 됐죠.